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비트마임 인멀전 테크놀로지, 티커로는 BMNR이죠. 이 회사의 회장인 톰 리가 최근에 발표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시장에 큰 화두를 던졌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가 왜 암호화폐 시장의 판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의 핵심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성공 공식이 왜 더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청사진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가 정말 도발적이더군요. 바로 비트코인 4년 주기로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네, 그게 가장 먼저 나오죠. 지금까지 시장에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반감기 사이클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니 이건 정말 큰 주장이잖아요. 엄청난 주장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투자해 왔으니까요. 맞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그냥 감으로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톰 리는 기존의 가설들을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논파하면서 자기 주장을 쌓아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아, 하나씩 검증을 해보는군요. 네, 모두가 과장 익숙한 그 반감기 주기부터 시작하죠. 네네. 과거에는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공급 충격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던 게 맞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니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오른다. 아주 간단한 논리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톰 리는 이제 시장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급이 달라졌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현물 ETF 승인 이후 월스트리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기관 자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엄청나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부펀드나 연기금 같은 자금까지 고려하면 이제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규모가 과거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를 그냥 압도할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쫄쫄 흐르던 샘물이 갑자기 땜방류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공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보다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 즉 수요의 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반감기라는 공급 측 변수가 기관 자금이라는 이 거대한 수요의 파도에 그냥 덮여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준의 금리 같은 통화 정책은 어떤가요? 이것도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큰 요인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물론이죠. 톰 리도 그 부분을 당연히 짚고 넘어갑니다. 연준의 금리나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M2 통화량 같은 지표들이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인정해요. 네, 그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4년이라는 아주 규칙적인 장기 사이클을 만드는 데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긋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 네, 실제로 데이터를 쭉 보면요. 금리 인상기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도 있었고 반대로 내릴 때도 있었거든요. 하긴 금리 오르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내린다는 공식이 항상 맞진 않았죠. 그렇죠. 딱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통화 정책 사이클에 비트코인의 장기 사이클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광풍이 사이클을 만든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박합니다. 아, 그것도 아닌가요? 네, 톰 리가 분석해보니까 지난 3번의 아주 큰 가격 고점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진 부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투 규모가 폭발했던 건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요. 정말요? 저는 매번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설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의 주도권은 개인이 아니라 완전히 기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투기 심리만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전체 사이클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반감기, 통화정책, 개인 투자자 심리,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지표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의 규칙들에 다 깨졌다는 거죠. 와, 이러면 완전히 깜깜한 터널에 들어선 느낌인데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톰 리가 전혀 다른 나침반 2개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나침반이요? 네, 여기서부터 이 분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첫 번째 나침반은 바로 구리금 비율입니다. 구리금 비율이요? 아니, 암호화폐 이야기하는데 웬 원자재인가요? 갑자기요. 하하, 그게 핵심입니다. 구리는 닥터 커퍼,
구리박사라고 불릴 만큼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폭증하는 대표적인 산업금속이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금은 반대로 경기가 불황할 때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맞아요. 이 불의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구리-금 비율은 결국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아, 구리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 강세면 경기가 좋다, 이런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이 비율이 정점에 달했을 때, 즉 세계 경제가 최고로 화랑일 때 비트코인 가격 역시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다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비트코인이 더 이상 자기만의 세상, 어떤 기술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완전히 함께 간다는 거군요. 이건 비트코인이 완전한 위험 자산, 리스크온 에셋으로 편입됐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만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그 주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ISM 제조업 지수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네,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핵심 선행 지표인데 기준선이 50이잖아요. 50을 넘으면 확장, 아래면 위축. 맞습니다. 톰리는 과거 4차례 모두 이 지수가 50을 훌쩍 넘어서 확장 국면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점을 찍었다는 걸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4번이나 연속으로요? 그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재 상황이겠네요. 지금 그 지수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톰리가 이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 ISM 지수는 48.7이었습니다. 48.7이요?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아직 경기 사이클 자체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아,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반감기 날짜를 세는 대신에 구리 가격 동향이나 제조업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와, 비트코인 얘기만으로도 관점이 이렇게 확 바뀌는데 듣기로는 톰리 메시지의 진짜 주인공은 오히려 이더리움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더리움에 할애하고 있죠. 심지어 1971년의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면서요. 이건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 비유에 그의 핵심 생각이 전부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1년이면 닉슨 쇼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71년은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과 분리시킨 이른바 닉슨 쇼크가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금이라는 실물 족쇄에서 풀려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월스트리트의 온갖 금융혁신,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현대 금융 시스템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톰리는 이더리움이 바로 그 역할을 지금 이 디지털 세계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단순한 알트코인, 비트코인 동생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반, 즉 디지털 월스트리트 그 자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또 프로그래밍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상상이나 비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당연히 데이터도 제시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 공간, 이걸 블록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 공간 사용량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 위에 이미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데이터는 그런데 사실 최근 가격만 보면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펀더멘털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톰리는 그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최근의 가격 하락은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대형 시장 조성자들, 즉 마켓 메이커들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참여자의 문제였다. 네, 오히려 그는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접어든 지금 같은 때를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근본 가치가 쌓이는 본질을 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근본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 평가 모델도 제시했던데요. 그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직접적인 가격 예측이 아니라 비트코인 대기 가치, 즉 ETH, BTC 비율을 기준으로 세 단계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세 단계의 이정표요? 네, 첫째, 이 비율이 지난 8년 평균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이더리움 가격은 12,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12,000달러요? 그냥 평균 회기만으로도요? 네,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 2021년 강세장 고점 때의 비율을 회복하면 2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22,000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담대한 비전인데요. 이더리움이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망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무려 6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62,000달러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얼마 간다는 식의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이더리움이 금융인프라로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느냐에 따른 가치평가 로드맵으로 봐야 합니다. 마일스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산 토큰화일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톰 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팩터라이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요소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자산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분해하고 그걸 재조합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요소별로 분해한다? 아직도 좀 추상적인데요? 톰리가 든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아주 비싼 그림이죠? 그렇죠. 기존의 토큰화가 이 그림의 지분 1%를 사는 것이었다면 팩터라이징은 그림 속 인물의 눈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토큰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림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눈만 소유한다고요? 와, 그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한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더 있다고요? 네, 아예 그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색상, 가령 빨간색이 그림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자산의 개념을 거의 원자 단위로 쪼개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철학적인 수준까지 가는 거죠. 진짜 핵심은 다음 사례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식이요. 맞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례죠. 지금 우리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식 한 주를 사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팩터라이징이 구현되면 테슬라의 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요소들을 분해해서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 요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시간 토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하면 2036년에 테슬라 순이익에 대한 권리만 지금 살 수 있어요. 2036년의 순이익이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주가 변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먼 미래의 성공에만 베팅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제품 토큰화도 있습니다. 제품 토큰화? 이건 투자 방식의 완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라는 뭉뚱그려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인, 예를 들면 로보택시 사업부의 미래 현금 흐름에만 핀포인트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와, 로보택시 사업부의 가치만 따로 떼어서 살 수 있다. 네, 혹은 지역 토큰화를 통해서 중국 시장 매출에 대한 권리만 살 수도 있고요. 야, 이건 정말 정밀 타격 투자네요. 내가 좋게 보는 부분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정밀한 투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선 비용이나 기술 문제로 불가능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이더리움 위에서는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톰 리는 바로 이 모든 금융혁신이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비트코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월스트리트, 그리고 팩터라이징이라는 자산의 미래까지 그림이 정말 거대한데요? 네, 스케일이 다르죠.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에서 톰리의 회사
BMNR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겠다는 건가요? 그 질문이 이 모든 분석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BMNR의 목표는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돼요. 세계 최고의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되겠다. 이더리움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더리움 금고 관리인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운용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아주 명확한 뜻입니다. 5%의 연금술, The Alchemy of 5%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5%라는 숫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담대한 목표입니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토큰의 5%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의 5%요? 와, 그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야심찬 목표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씩 들어보죠. 첫째는 주당 이더리움 가치 증대입니다. BMNR은 상장사니까 주식시장에서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BMNR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전문가가 운용하는 거대한 이더리움 포트폴리오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얻는 거죠. 아, 개인 투자자가 직접 이더리움을 사고 관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주식 투자로 그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서 모으기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인데 바로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스테이킹이요? 네, 보유한 그 막대한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의 예치, 즉 스테이킹에서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그 보상으로 새로운 이더리움을 받는 겁니다. 아,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창고에 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국가의 인프라를 직접 돌리는 데 참여해서 이자를 받는 디지털 건물주가 되는 셈이죠. 디지털 건물주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앞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 기업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이게 바로 최종 목표인데요. 월스트리트와 이더리움 생태계의 가교 역할입니다. 다리를 놓겠다. 네, 네트워크의 5%라는 엄청난 지분을 확보하면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시 못할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낯설고 복잡한 디지털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대 자본을 위한 안전한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포부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본 톰리의 생각은 단순히 이 코인이 오른다, 저 코인이 오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암호화폐의 시장을 보는 렌즈 자체를 아예 바꾸라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의 틀로 보고 이더리움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심지어 팩토라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자산의 미래까지 보여줬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비전 속에서 비트마인, 즉 BMNR은 자신들을 단순 투자회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단생에 직접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건설자다. 네, 결국 그의 메시지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구조적인 변화의 큰 그림을 보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려면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그가 제시한 비전의 깊이나 논리의 단단함이 정말 남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는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톰 리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시간, 제품, 지역과 같은 아주 작은 요소로 분해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식이나 소유권의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테슬라라는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창출할 수많은 미래 성공의 가능성 중에서 아주 특정한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조각에만 투자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